안녕하세요. 요즘 매일 요양원에 드나드는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쉰이 넘어 남들 다 쉴 나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답니다. 그래도 딸 하나 키워 시집 보냈으니 남들 보기엔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아온 편이죠. 제 인생 신조가 뭔지 아세요? 묻지 말고 살자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궁금한 걸 참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었거든요. 궁금한 걸 물어보면 매를 맞았고 따지면 밥을 굶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 속을 파고드는 걸 무서워하게 됐어요. 사실 우리 남편은요, 살면서 큰 소리 한 번 낸 적도 없는 순하디 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겪으며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이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문자 한 통이었어요. 그걸로 제 남편이 무릎 꿇는 걸 봤고 죽은 줄 알았던 사람 얼굴을 봤고 다른 한 사람을 법정에 세우게 했어요. 저처럼 묻지 않고 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셔둔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할 것 같아 써봤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어릴 적 제가 살던 집은 산 밑에 있는 흙집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수 일을 했는데 일할 때 빼고는 술을 드시는 분이었죠. 술이 들어가면 손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늘 그 손이 향하는 곳이 어머니였어요. 제가 어릴 때라서 기억이 조각조각이지만 문틈으로 봤던 장면 하나는 아직도 선명해요. 어머니가 소뚜껑을 방패처럼 들고 있고 아버지가 그걸 발로 걷어차던 소리요. 지금도 어디선가 비슷한 소리가 나면 어깨가 먼저 떨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어머니가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안 오길래 아버지를 붙잡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저를 마루 끝에 세워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 엄마 죽었다. 오늘부터 없는 사람이니까 다신 입에 올리지 마라. 그리고 그해 가을쯤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다 초등학교 3학년쯤이었을 거예요. 학교 파하고 나오는데 교문 앞에 웬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 여자가 저한테 달려와서 제 어깨를 붙잡고 얼굴을 들여다보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제 옷깃이 같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너 저 아래 다리 건너 집 살지? 아버지 이름 뭐야? 얼굴 좀 보자, 응? 저는 무서워서 고개를 돌린 채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아버지가 튀어나와서 그 여자 팔을 낚아채 끌고 갔죠. 여자는 끌려가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그날 저는 집에서 종아리를 맞았어요. 왜 맞는지는 모른 채로요. 아버지는 매질하면서도 씩씩대면서 그랬어요. 세상에 미친 것들이 많아. 앞으로는 모르는 사람이랑 절대 말하지 마. 전 그 말 그대로 믿으며 경계심이 가득한 아이로 컸어요. 19에 아버지가 간이 나빠져 돌아가신 뒤로 저는 진짜 혼자가 됐는데 이상하게 홀가분했어요. 드디어 지긋지긋한 시골과 술상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평생의 수치였어요. 저는 그 부끄러움을 안고 도망치듯 도시로 나왔어요. 남편을 만난 건 24 되던 해였어요. 공장 앞 골목에 철물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배관일 다니는 총각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죠. 뒤에 공장 화장실 수도가 터졌을 때 그 사람을 처음 봤어요. 쭈그리고 앉아 파이프를 잠그는데 물이 얼굴에 튀는데도 계속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 무뚝뚝한 옆모습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몇 달 뒤에 그 사람이 저한테 국밥을 사줬어요. 국밥집에서 마주 앉았는데 제 손을 한참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제 손은 미싱 바늘에 찔린 자국이랑 튼살이 뒤엉켜 24짜리 손이 아니었거든요. 부끄러워서 손을 무릎 밑으로 숨겼는데 그걸 보면서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숨기지 마요. 전 그 손 보고 밥 먹자고 한 건데
열심히 산 예쁜 손이잖아요. 그때 정말 울 뻔했어요. 제 손을 흉이 아니라 잘 살아온 이력처럼 봐준 사람은 그 사람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 한마디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가서 보니 시댁 상황도 우리 집만큼이나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중풍으로 누워 계셨고 시누이는 그때까지도 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결혼식도 예식장 대신 허름한 동네 회관에서 했고 신혼여행 대신 제 아버지 산소에 갔죠. 그때 남편이 소주를 부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제가 데려가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전 그때 이 남자면 됐다 싶었어요. 문제는 26에 아이를 낳고부터였어요. 저는 그전까지 제가 강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뭔가가 툭 풀리더라고요. 병원에서 나와 집에 왔는데 미역국을 끓여줄 사람이 없다는 게 그렇게 사람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어요. 옆방 산모는 친정엄마가 와서 머리를 감겨주는데 저는 혼자 앉아 전몸살로 이를 악물었죠. 밤에 젖이 돌면 몸속에서 돌덩이가 굴러다니는 것 같은데 그 아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엄마라는 두 글자가 목구멍에 걸려 안 넘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아이 우는 소리가 무섭기 시작했어요. 애가 울면 젖을 물려야 하는데 낮에는 커튼을 치고 방에 앉아 있었고 밥은 하루에 한 번 먹거나 아예 안 먹었어요. 어느 밤엔 아이를 안고 창가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 놀라서 주저앉은 적도 있어요. 요즘 말로 산후 우울증이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는 그런 말이 어디 있었나요? 그냥 산후풍 왔다는 소리만 지겹게 들었어요. 남편은 그런 절 보고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위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대신 밤일 마치고 들어와서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참기름을 붓다시피 한 느끼한 걸 한 그릇 떠다가 제 앞에 놓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요. 난 당신한테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이것밖에 못 해줘. 지금 당신 옆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는데 뭘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거야. 참 어리숙한 남자의 위로였어요. 딸이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부터 남편한테 규칙 같은 게 생겼어요. 처음엔 저도 잘 몰랐죠. 나중에 달력을 놓고 세어보고 알았어요. 매달 셋째 주 토요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나갔다 왔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데 그날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외가 없었어요. 제 생일이 셋째 주 토요일에 걸린 해가 있었는데 그날도 나갔다 왔어요. 오늘 내 생일인 거 알면서 또 나가? 하루쯤 쉬면 큰일 나? 어디 밥도 못 먹으러 가겠네. 그랬더니 남편이 신발을 벗으면서 이러더군요. 이날이 제일 돈이 돼서 그래. 지방 공사는 주말에 사람이 없어서 일당을 배로 쳐주거든. 서울에서 종일 뛰어봐야 그거 반도 안 나와. 내가 돈 벌어야 당신 맛있는 것도 사주지. 전 그날 케이크를 자르면서 오히려 미안했어요. 이 사람은 돈벌궁리라는 사람인데 괜한 투정을 부렸구나 싶어서요. 명절도 예외는 없었어요. 남편은 쉬는 걸 못 견디는 사람이었거든요. 다들 화투치고 누워있을 때도 혼자 나가서 통화를 했어요. 전 그것도 또 어디 공사건 알아보는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남편 목소리가 평소라 좀 달랐어요. 네, 압니다. 그 다음 달에 맞춰서 넣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사진이라도 한 장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도 그 등을 보면서 분명 우리 살림에 보태려는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 넘겼죠. 그래서 그날도 전 묻지 않았어요. 일이 터진 건 딸이 고3 되던 해였어요. 학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석 달째 학원비가 밀렸단 거예요. 그때 제가 분식집을 할 때였는데 제가 번 돈은 꼬박꼬박 남편한테 넘겼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갔나 싶었죠. 그날 밤에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제가 통장을 상 위에 던졌어요. 당신 학원비 석 달이나 밀린 거 알아? 난 기름 뒤집어 써가며 벌어다 줬는데 이게 뭐야? 당신 나 모르게 무슨 일 하는 건데?
그러자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상 옆에 앉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순간 너무 놀라서 오히려 제 말문이 막혔어요. 여보, 잘못했어. 학원비 내일 바로 넣을게. 그런데 하나만 부탁하자. 지금 동생 사정이 급해서 딱 1년만 나 좀 믿어줘. 애들 좀 크면 다 준대. 시누이는 그 무렵 형편이 진짜 어려웠어요. 시누이 남편이 일하다 사고로 세상을 떴고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애 둘을 혼자 키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시누이 일이려니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저도 무릎 꿇은 남편한테 더 캐물을 만큼 모진 사람이 못 됐거든요. 일어나. 그런 거면 말을 했어야지. 자기 식구 도와주는 걸 누가 뭐라고 해. 제가 그렇게 말하고 등을 돌렸는데 남편이 한참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1년이 어느새 8년이 지나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돈의 행방을 캐묻지 않았어요. 제 인생 신조가 그렇게 오래 저를 눈뜬 장님으로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다 남편이 20년 다니던 회사에서 나온 게 재작년이었어요. 퇴직금이라고 나온 게 생각보다 얼마 안 됐는데 그마저도 몇 개월 되니 무섭게 줄어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새 시조카들도 다 컸고 큰애는 취직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누이는 여태 돈 갚겠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 괜히 서운했어요. 한 번은 남편한테 슬쩍 물어본 적도 있어요. 이제 조카들도 다 컸는데 아가씨한테 얼마씩이라도 좀 갚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남편이 밥 먹다 말고 숟가락을 놓더라고요.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신호였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매정하던지 저는 밥상 앞에서 혼자 국이 식는 걸 보고 있었죠. 그때부터 모든 게 억울했어요. 내가 튀김기름 앞에서 20년을 서 있었고 지금도 요양보호사 일 다니면서 남의 부모 대소변을 봤는데 우리 집 통장은 왜 늘 비어 있을까? 그러다 결심을 했죠. 내가 가서 얘기하자. 시누이도 사람인데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겠지. 며칠 뒤 남편이 산에 간 사이 저는 새벽 버스를 탔어요. 시골 시누이 집까진 3시간쯤 걸렸는데 가는 내내 머릿속에서 적당한 말을 고르고 있었어요. 너무 매몰차게도 안 되고 그렇다고 흐지부지 돌아오는 것도 안 된다. 도착했더니 시누이가 반가워하면서 밥부터 차리더군요. 된장찌개에 열무김치를 내주는데 그걸 먹으면서 저는 속으로 12번쯤 말을 삼켰어요. 밥상을 물리고 커피를 타왔을 때 겨우 입을 뗐죠. 아가씨, 내가 오늘 온 건 딴 게 아니고 오빠도 이제 퇴직했잖아. 그동안 돈 보내준 거 한 번에 다 갚으라는 소린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갚아줬으면 해서. 그런데 시누이가 손에 든 컵을 탁 내려놓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돈을 빌려? 나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 순간 제 귀에서 삐하는 소리가 났어요. 시누이 뒤에 걸린 벽시계 초침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렸고요. 저는 웃으면서 뭘 잘못 알았나 보다 하고 얼버무렸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이미 낯빛이 변해 있었죠. 저를 마루 끝까지 따라 나오면서 붙잡더라고요. 이렇게 잠깐만.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오빠가 그 돈을 나한테 준다고 하고 딴 데 썼다는 거잖아. 미안한데 난 오빠 편 못 들겠어. 아니 8년이면 딴 살림 차려서 애 하나 낳고도 남을 시간인데. 나 돌려 말하는 거 못하는 거 알지? 옳게 제대로 알아봐. 돌아오는 버스에서 저는 창밖만 봤어요. 논이 지나가고 산이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더군요. 처음으로 이 결혼이 종이 위에 지은 집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을 숨죽여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같이 사는 남편을 몰래 살핀다는 게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아세요? 저녁 반찬을 놓으면서도 표정을 살피고 씻으러 들어가면 벗어놓은 옷주머니를 만져보고요. 남편 주머니에서 늘 십자 드라이버랑 테이프, 껌 한 통, 그리고 잔돈 몇 개가 나올 뿐이었죠. 그게 저를 더 헷갈리게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아침을 먹고 나가면서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뭔가 깜빡했는지 도로 들어와 서랍을 뒤지고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밥상을 치우는데 식탁 의자 위에 남편 핸드폰이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남편은 퇴직하고 나서도 아는 사람 소개로 사무실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자주 오는 걸 알아서 빨리 갖다 줘야겠다고 집을 나섰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버스에서 자리에 앉자마자 손에 든 핸드폰이 울렸어요. 저장도 안 된 번호로 문자가 하나 뜨더라고요. 나 지금 606호야. 왜 안 와? 저는 그걸 3번쯤 다시 읽었어요. 606호라뇨? 남편이 다니는 사무실은 3층짜리 낡은 건물이라 6층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무실 얘기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때부터 손에 든 핸드폰이 뜨끈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에 문자가 하나 더 왔어요. 오늘도 빈손이면 나 그거 진짜 한다. 당신 아내한테 직접 전화할 거야. 저는 다음 정류장에서 바로 내렸어요. 그러고는 길가에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3번쯤 가니까 낯선 여자 목소리가 나왔어요. 아저씨, 이번 달 밀린 것까지 해서 갖고 오는 거 맞죠? 나도 더는 못 봐줘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쪽에서 몇 번 여보세요 하더니 갑자기 목소리 톤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웃음기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어머, 아저씨가 아닌가 보네. 혹시 사모님이세요? 사모님 맞죠? 606호. 궁금하시면 사모님도 오세요. 뭐 어차피 언젠간 우리 만나야 할 사이였으니까.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 옆을 지나가는데 저 혼자 물속에 있는 것 같았죠. 그 여자 목소리에는 저를 처음 상대하는 사람의 당황이 없었어요. 오히려 오래 기다린 손님을 맞는 느낌이었는데 저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주소를 몰라 어쩌나 하다가 그 번호로 온 예전 문자들을 열어봤어요. 최근에 온 문자에 주소 하나가 찍혀 있더라고요. 전 그걸 그대로 택시 기사님한테 불러드렸어요. 가는 내내 별의별 상상을 다 했어요. 젊은 여자일까? 애가 있으면 어쩌지? 시누이 말대로 딴살림을 차린 거면 난 오늘 어떻게 해야 하나? 택시가 멈춘 곳에서 저는 창밖을 보고 잠깐 어리둥절했어요. 제가 상상한 건 모텔이나 원룸이었거든요. 그런데 눈앞 건물엔 낡은 요양병원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유리문 안에 휠체어에 앉은 노인 2분이 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저는 그때 잠깐 안도했어요. 어쩌면 여자 문제는 아니겠다 싶어서요. 지금 생각하면 그 안도가 얼마나 우스웠는지 몰라요. 그 안에서 제 인생의 절반이 통째로 뒤집힐 걸 전혀 몰랐으니까요. 입구에 들어서니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남편 옷에서 가끔씩 나던 그 냄새요. 접수대에 사람이 없어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6층은 조용했어요. 저는 방 번호를 하나씩 세면서 걸었어요. 601, 602, 603. 발은 자꾸 느려지는데 심장은 반대로 빨라지더군요. 그리고 606호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돌렸어요.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지금 이 문을 열면 다신 어제로 못 돌아간다는 걸 알면서도요. 문을 밀었더니 제 남편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무릎을 꿇은 걸 본 게 그때가 2번째였어요. 그리고 침대 위에는 백발이 다 된 할머니 한 분이 상체를 일으킨 채 남편의 머리채를 한 손에 그려쥐고 있었어요. 뼈만 남은 손인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남편 머리가 옆으로 확 꺾여 있더라고요. 남편은 저항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침대 옆에 50대쯤 되는 여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파마 머리에 화장이 진하고 굵은 금목걸이를 한 여자였죠. 그 여자가 절 보고는 반갑게 웃었어요. 아이고, 드디어 오셨네. 들어오세요. 거기 서 계지 말고. 남편이 그제야 저를 봤어요. 그 사람한테 그런 표정이 있는 걸 그날 처음 봤어요.
핏기가 싹 가시는데 놀란 게 아니라 무너지는 얼굴이었어요.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나가. 제발 가. 내가 저녁에 다 얘기할게. 부탁이야.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돼. 저는 남편의 애원에도 끝까지 버티고 안 나갔어요. 못 나간 게 아니라 안 나갔죠. 왜냐하면 그때 이미 제 눈이 침대 위 할머니 얼굴에 붙들려 있었거든요. 머리는 하얗게 샜고 얼굴은 주름이 골처럼 파였는데 왼쪽 눈썹 위에 흉터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흉터를 또렷하게 기억해요. 어릴 때 교문 앞에서 절 붙잡고 얼굴 좀 보자고 하던 여자. 미친 여자라고 이름 붙여놨던 그 얼굴이 지금 제 앞에 있었어요. 세월이라는 게 얹혔을 뿐 그 흉터는 자리를 옮기지 않았더라고요. 그 순간 숨이 안 쉬어졌어요. 저는 문틈을 잡고 서서 그 할머니를 봤어요. 그런데 저하고 눈이 마주치자 할머니가 갑자기 이불을 걷어차며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어요. 저리 가. 빨리 데리고 나가. 왜 데려왔어? 왜? 안 된다고 했잖아.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할머니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링거줄이 흔들리고 스탠드가 넘어질 뻔했죠. 그때 남편이 등을 토닥이면서 이러는 거예요. 장모님 진정하세요. 괜찮아요. 장모님. 저는 그 세 글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몸부림을 치다가 지쳐서 남편 팔 안으로 축 늘어졌을 때 그제야 겨우 한 발을 뗐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물었어요. 목소리가 잠겨서 제대로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엄마? 우리 엄마 맞아요? 진짜 우리 엄마예요? 그때 학교 앞에 찾아왔었잖아요. 그게 엄마였어요? 그날 엄마가 나 보러 찾아왔던 거냐고요?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어요. 40년 동안 남 앞에서 운 적이 없었는데 그날 그 병실 바닥에서 다 썼어요. 평생 아껴둔 걸 한꺼번에 다요. 그때 그 여자가 제 옆으로 다가와서 팔짱을 낀 채로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놀라셨죠? 그럴만해요. 그리고 남편분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분 법적 보호자는 저예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제가 딸이고 사모님은 남이라고요. 제가 허락 안 하면 면회도 못하는 건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허락해 준 거예요. 죽기 전엔 보고 가시면 좋으니까. 전 울다 지쳐서 그 여자 말이 반은 들리지도 않은 상태로 병원을 나왔어요. 그날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이야기했어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언제부터야? 나한테 거짓말한 게 언제부터냐고. 그것부터 말해.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느새 남편 눈도 벌겠어요. 8년 됐어.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몇 년이라고 해도 기가 막힐 판에 8년이라뇨? 그날 남편이 모든 이야기를 풀어놨어요. 8년 전 겨울에 시골 어느 마을로 배관 공사를 갔대요. 어른들 혼자 사는 집을 돌면서 동파된 수도를 고치는 일이었는데 어느 집 부엌 선반 위에 낡은 통장이 하나 있어서 무심코 봤는데 거기에 제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대요. 손에서 공구를 놓칠 정도로 놀라서 다시 보니 딸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놓고 몇 년째 몇만 원씩 넣다만 통장이었던 거죠. 그 집 주인이 장모님이었어. 나는 처음엔 동명이인인 줄 알았지. 근데 얼굴을 보는데 당신이랑 눈매가 똑같더라. 이상하게 그때 떠오른 게 뭔지 알아? 당신이 애 낳고 커튼 쳐놓고 앉아있던 그때 미역국 끓여다 놓고 당신 옆에 앉아만 있었잖아. 남편이 그날 자기가 사위라고 하니까 엄마가 그 자리에서 굳더래요. 그러더니 마당으로 나가서 젊은 사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장모님이 그러더라. 자기님이 죽은 사람으로 돼 있다고. 제사까지 지냈단 소리도 들었는데 당신은 엄마가 죽은 줄 알고 그 세월을 견뎠을 텐데 이제 와서 살아있다고 나서면 더 힘들 거라고. 그러니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게 부탁이라고 하셨어. 남편은 그때 어른이 무릎 꿇고 비는 걸 뿌리칠 만큼 독한 사람이 못 됐대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돌아왔는데 마음이 안 놓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집을 드나든 거죠. 갈 때마다 저를 만나보라고 사정하면서요. 그런데 엄마가 그걸 말하는 날이 내가 이 동네 뜨는 날이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말을 못 꺼냈고 조금씩 마음을 돌려보자 하고 더 갔던 거예요. 그러다 엄마 정신이 나빠지면서 그 여자가 나타난 거죠. 그때 당신한테 말했어야 했다는 거 알아. 그래서 장모님 설득해서 모셔온 뒤에 말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던 거지. 그리고 그 무렵부터 우리 엄마 옆에는 그 여자가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장모님이 재혼을 하셨던 모양이야. 그 동네 호랍이랑 몇 년을 사셨는데 그 양반 돌아가셨어. 그 사람 딸이 아까 본 그 여자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의붓딸. 근데 그 여자가 장모님 통장이랑 도장을 다 쥐고 법원 가서 후견인까지 받아왔더라. 나는 사위인데도 서류상으로는 남이잖아. 그 여자 허락 없으면 면회도 못해. 병원 옮기는 것도 수술 동의도 돈 쓰는 것도 전부 그 여자 손에 있어. 저도 모르게 순간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경찰을 부르거나 저한테 말했으면 우리 둘이 같이 싸웠을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고개를 들고 절 똑바로 봤어요. 근데 그 눈이 좀 이상했어요. 미안한 사람의 눈이 아니라 이 말을 몇 년 동안 속으로 수백 번 되뇌어 본 사람의 눈이었거든요. 나라고 그 생각을 안 해봤겠어. 처음 1년은 경찰서도 가봤고 구청 노인복지과도 가봤고 무료로 상담해 주는데도 2군데를 갔었어. 거기서 뭐라는 줄 알아? 서류부터 떼어오래. 어머니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 그런데 우리한텐 그게 없어. 저는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그래도 저를 낳아준 어머니인데 서류가 왜 없냐고요. 장인어른이 다 정리해놨더라. 이혼 신고도 그 옛날에 해버렸고. 그 뒤에 장모님은 다른 사람 호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서류상으로 당신이랑 장모님은 그냥 남남이야. 나는 사위니까 더 남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아무리 우리 어머니다 우리 장모님이다 해봐야 저쪽에서 서류 한 장 내밀면 끝이야. 법원에서 후견인으로 정해준 사람이 저 여자니까. 그래도 신고하면 조사는 할 거 아니야. 그 조사도 몇 달 걸리고 후견인을 바꾸려면 심판을 새로 받아야 되는데 증거를 우리가 다 모아와야 되고 그동안 그 여자는 계속 보호자야. 그러다 신고했단 걸 저 여자가 안 순간 제일 먼저 뭘 하겠어. 장모님 다른 데로 옮기는 거지. 근데 진짜 그렇게 됐었어. 그러면서 남편이 지난 얘기를 꺼냈어요. 3년 전에 내가 그 여자가 요구하는 게 너무 심해서 2달을 무시하고 안 보냈어. 그랬더니 사흘 만에 장모님 병원에서 사라진 거야. 충청도 산속에 있는 무허가 시설로 가서. 나는 그동안 장모님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틈만 나면 그쪽 시골을 차로 돌았어. 넉 달 만에 찾아냈을 때 장모님 몸무게가 37kg였고 등에 욕창이 손바닥만한 게 나 있더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번 쓸고 말을 이었죠. 그날 병원 복도에서 결심했어. 이건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장모님이 살아있는 걸 확인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란 생각이 든 거야. 그래도 저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해주면 장모님 상태를 볼 순 있으니까 그때부터 셋째 주 토요일이 생긴 거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 일인데 나한테 말은 했어야지. 당신이 알면 저 여자한테 잡을 게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 난 그게 무서웠어. 일부러 숨기려던 게 아니라 당신이 알면 장모님까지 다 끊어지고 당신도 다칠까 봐. 전 거기서 더는 말을 못했어요. 저라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 반박할 말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엄마를 보기 위해 자기를 저당 잡힌 거였으니까요. 전 그제야 알았어요. 왜 남편이 셋째 주 토요일을 목숨처럼 지켰는지. 명절이면 마당 끝에서 사진 한 장만 보내달라고 전화해 사정했는지요. 남편은 그동안 돈을 준 게 아니라 사람 목숨값을 갖다 바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가 더 남아 있었어요. 우리 집 아파트에 근저당이 잡혀 있다는 은행 문자였어요. 그때 남편은 분명 보증을 잘못 썼다고 했었으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꺼내자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거 내가 당신 도장 파서 위임장도 내가 썼어.
병원비 밀렸을 때 돈 나올 데가 없어서 그 원본 저 여자가 갖고 있어. 내 자필각서도 같이 갖고 있고. 저 여자가 그러더라. 신고하면 아저씨는 사문서 위조로 전과자되고 집은 경매 넘어간다고. 그날부터 내가 저 여자를 이길 방법이 진짜로 하나도 없어졌어. 나 이제 어떡하냐?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남편을 위로하거나 화도 안 냈어요. 대신 아주 이상한 걸 생각하고 있었죠. 아까 그 여자요. 낮에 전화기 너머에서 웃던 그 목소리. 그렇게 오랜 시간을 꽁꽁 숨겨온 사람이 왜 이제 와서 저를 불렀을까요? 그리고 그날 새벽 남편이 지쳐 잠든 뒤에 저는 부엌에 나가 불도 안 켜고 앉아 있었어요. 창밖이 파랗게 밝아오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딱 한 문장이 계속 굴러다녔어요. 저 여자 지금 뭔가 급한 게 생긴 게 분명해. 잘 숨겨온 걸 스스로 열어보일 만큼 여유가 없구나. 그 짐작은 소름 끼치게 맞아떨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에 다시 갔어요. 남편이 같이 가겠다는 걸 막았어요. 남편이 제 옆에 있으면 저는 또 그 여자 앞에서 남편 눈치를 볼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606호 문을 열었더니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시트가 팽팽하게 새로 깔려 있고 머리맡에 있던 물컵도 없었죠. 저는 복도로 뛰어나가 지나가는 간병인을 붙잡았어요. 저기 여기 계시던 할머니요. 606호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어제까지 여기 계셨잖아요. 간병인이 저를 아래 위로 보더니 잘 모른다면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얼떨떨한 상태로 1층 접수대에 가서 면회 신청서를 썼어요. 이름 쓰고 관계 쓰는 칸에서 볼펜이 한참 멈췄어요.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저를 안 보고 이러는 거예요. 어르신은 면회 제한이 걸려 있네요. 보호자가 지정한 분 외에는 면회 불가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임의로 해드릴 순 없고 보호자한테 직접 연락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유리창 앞에 서서 한참을 못 움직였어요. 엄마를 몇십 년 만에 찾았는데 단 하루 만에 종이 한 장으로 문이 닫힌 거예요. 그 종이 앞에서 딸이란 말은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에 그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자마자 소리부터 질렀죠. 우리 엄마를 어디로 옮겼냐고요. 그런데 그 여자 목소리가 어찌나 차분하던지 제가 미친 사람 같았어요. 옮기긴 뭘 옮겨요. 같은 병원 4층에 계시는데.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소리를 질러서 좀 조용한 데로 바꾼 거예요. 안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보호자라는 건 알고 계시죠?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내가 한 발 나가면 엄마를 옮기겠다는 거였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여자가 아주 상냥하게 만나자고 하더군요. 이야기를 좀 하자고요. 그렇게 다시 만난 곳은 병원 앞 커피집이었어요. 여자는 저보다 먼저 와서 앉아 있었고 커피도 시켜놨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여자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하나씩 테이블 위에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마치 화투패 돌리듯이요. 자, 보세요. 이건 성년 후견 심판문, 법원 도장 찍힌 거예요. 여기 제 이름 보이시죠? 그 여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아주 편안하게 말을 이었어요.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도 엄마랍시고 피도 안 섞인 양반 수발을 다 들었다고요. 기저귀 갈고 대소변 치우고요. 사모님은 그동안 뭐 하셨어요? 몰랐다고요? 몰랐으니까 아무 잘못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받을 건 받아야겠어요. 세상 이치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말은 바로예요. 그동안 우리 남편이 갖다 준 돈이 얼만데 그 돈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엄마 모시는데 다 썼죠. 뭐 영수증 필요해요? 필요하면 줄게요. 그런데 사모님, 저 지금 좋은 말로 하는 거예요? 저 지금 서류 들고 경찰서 가면 남편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문서 위조의 사기예요. 60 넘어서 전과자 되는 거고 집도 경매로 넘어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그때 이 여자가 원하는 게 뭘까 생각했어요. 왜 갑자기 절 부르고 왜 서류까지 다 꺼내 보이는 걸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아, 그리고 사모님, 이건 서비스로 들려드릴게요. 사모님이 자꾸 어머니 어머니 하니까요. 우리 엄마가 정신 맑으실 때 제가 녹음해둔 거예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이 섞인 소리 뒤에 여자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묻는 소리는 잘 안 들렸고 그 다음에 늙은 목소리 하나가 아주 또렷하게 나왔죠. 딸려는 내가 버렸지.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파일이 끊겼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그동안 제가 마음속에 지어놓은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고 엄마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집이요. 어제 병실에서 그 흉터를 보고 전 그 집이 진짜였구나 하고 안도했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지붕을 걷어내버린 거예요. 그때 그 여자는 제 얼굴을 아주 만족스럽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가방을 챙기면서 마지막으로 이러는 거예요. 마음 아프겠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자식 버리고 우리 집으로 온 엄마를 저는 아버지 가고 나서도 모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각자 자리로 돌아가죠.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예요. 집에 왔더니 남편이 현관에 서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고 아무것도 안 물었죠. 전 그날 방에 들어가 불을 끄고 앉아서 그 목소리를 계속 되감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밤이 깊어질수록 그 문장이 자꾸 제 마음에 걸렸죠.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어떤 질문에 대답하는 목소리였거든요. 앞에 누가 뭘 물었기 때문에 나온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장 끝이 좀 잘려 있었어요. 저도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정신이 흐린 어르신들 말을 수도 없이 들어본 사람이었어요. 그분들은 한 문장으로 딱 끝내는 법이 없어요. 했던 말도 또 하고 뒤에 꼭 뭘 붙이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엌불을 켜고 식탁에 앉아서 종이에 하나씩 머리에 떠다니는 생각을 다 적어봤어요. 그러다 마지막 줄에서 볼펜이 멈췄어요. 이 여잔 날 겁주려는 게 아니라 포기시키려는 거구나. 그 순간 결심했어요. 평생 묻지 않고 살았으니 이제부턴 묻는 사람으로 살자. 대신 이번엔 소리 지르지 말고 나도 똑같이 서류로 싸워 이기자고요. 그러려면 병원 안에서 눈이 되어줄 사람이 하나 있어야 했어요. 제가 50 넘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을 때 같이 공부한 동기들이 열댓 명 됐어요. 다들 저처럼 나이 먹고 늦게 시작한 아주머니들이었죠. 저는 그 사람들 연락처를 뒤졌어요. 몇 년 만에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조심스럽게 그 병원 이름을 꺼냈어요. 처음에는 그쪽은 다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다 한 동기가 그 동네에서 방문 요양을 하는 아는 언니한테 물어봐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건너고 건너 10명쯤 지났을 때 어떤 분 번호를 받았어요. 그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오래 하셨다는 분이었죠. 그분한테 전화 걸었을 때가 제일 떨렸어요. 저는 일부러 아무것도 안 숨기고 다 말했어요. 제가 지금 아무 힘이 없다는 것까지요. 한참을 아무 소리도 없길래 저는 전화가 끊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606호 어르신 제가 알죠. 밤마다 좀 울더라고요. 이상한 게 그냥 서럽게 울어요. 누구 이름도 안 부르고 아무도 안 찾고요. 그래서 전 자식이 없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참 이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네요. 저는 수화기를 붙들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분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죠.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 이름은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잘리면 저희 애 등록금이 없어요. 저도 애 둘 키우는 사람이라서요. 그리고 진짜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무서워서 그만두면 저도 그렇고 어르신도 더 나빠져요. 그 여자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때부터 2달이었어요. 낮에는 평소처럼 일을 나갔고 남편한테도 이 얘기를 안 했어요. 남편이 알면 얼굴에 다 티가 날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저녁 10시쯤 그분한테서 문자가 한 통씩 왔어요. 사진 한 장, 짧은 설명 한 줄. 그런 게 2달 동안 쌓였어요. 처음 온 사진은 엄마 등이었어요. 그런 욕창은 며칠 방치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었어요.
3군데였고 그중 하나는 뼈가 비칠 정도였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화장실에서 수건을 물고 울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돈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이 원무과 쪽에서 일하는 다른 분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봐 준 거였어요. 엄마 앞으로 나가는 간병비가 매달 상당한 금액이었는데 그 돈을 받는 업체가 병원 소속이 아니라 밖에 있는 업체였어요. 그리고 그 업체 대표가 그 여자 아들이었죠. 실제로 붙어서 간병하는 사람은 병원 간병인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름만 하나 걸어놓고 돈을 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5년 넘게였어요. 저는 그 무렵 진짜로 병이 났어요. 밥을 먹으면 체하고 밤에 2시간을 못 자고요. 다행히 결정적인 건 그 다음 주에 나왔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골에서 엄마와 오래 알고 지낸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제가 누구 딸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할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우셨어요. 꼭 오랜만에 본 조카를 본 것처럼요. 미숙이? 네가 그 미숙이야? 아이고 눈매가 똑같네. 어쩐지 네 엄마 얼굴이 보이더라니. 아이고 미숙아, 엄마가 너 얘기를 얼마나 했는지 아냐? 네 엄마 평생 소원이 너 만나는 거였어. 자식 못 보고 사는 게 얼마나 한이었을까 참. 할머니가 방에서 상자 하나를 꺼내오셨어요. 그 안에 편지가 들어있었죠. 32통이 전부 제 앞으로 쓴 거였고 전부 봉투 겉면에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수치인 불명, 반송. 아버지가 주소를 옮겨 다녔으니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네 엄마가 이걸 나한테 맡겼어. 눈이 보이면 자꾸 붙이고 싶어져서 못 갖고 있겠다고. 언젠가 너랑 다시 만나면 그때 주라고 했지. 나는 그게 죽기 전엔 안 올 날일 줄 알았다. 그 상자 밑바닥에는 서류 봉투가 하나 더 있었어요. 땅 계약서 사본이었죠. 엄마가 40년 동안 식당 일 밭일에서 조금씩 사모은 시골 땅이었어요. 몇백 평 되지도 않는 길가의 자투리 땅이요. 그걸 건네며 할머니가 이러시더군요. 그 땅 살 때 내가 옆에서 다 봤어. 이건 내 밥그릇이 아니라 딸 밥그릇이라고. 죽으면 이거 하나라도 남겨줘야 한다고. 네 엄마가 뭐라도 하나 주고 가려고 그렇게 살았다. 네 아버지 돌아가셨단 말 듣고 너 만나러 가보라고 해도 괜히 애 인생에 흠집이나 낸다고 그 소리를 하더라. 누가 물어보면 내가 딸 버렸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어. 저는 그 계약서를 들고 집에 와서 인터넷을 뒤졌어요. 그리고 찾아냈어요. 그 땅 바로 위로 도로가 나기로 되어 있어서 보상 감정이 끝나서 금액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억소리 나는 돈이었어요. 평생 만져본 적 없는 돈이요. 그리고 그 결정이 공고된 날짜를 봤을 때 저는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그 여자가 남편 핸드폰에 606호라고 문자를 보낸 게 그 공고가 난 다음 달이었거든요. 퍼즐이 딱 맞았어요. 그 여자한텐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보상금이 나오려면 서류가 정리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상속인 조회가 들어가면 딸인 제가 튀어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후견인이라도 그런 큰 돈은 마음대로 못 쓰게 돼 있대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법원이 가족관계를 다 들여다본다더라고요. 그러면 서류상 남남이라도 친딸이 있다는 게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죠. 게다가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 땅은 결국 친딸인 저한테 올 거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 전에 저를 눌러놔야 했던 거예요. 제 입으로 관계없단 말을 받아내야 했던 거죠. 전 그날 새벽에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봐. 그 여자가 왜 나를 불렀는지 알아냈어. 우리 엄마가 우리한테 남기려던 땅이 있었어. 그거 지키려고 그 여자가 이 짓을 한 거고. 여보, 나 이제 안 물러설 거야. 남편이 한참 절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문을 열었어요. 그 안쪽 깊숙한 데서 낡은 가방을 하나 꺼냈는데 노트가 여러 권 들어있었어요. 자그마치 8년치였어요. 날짜부터 그날 엄마 상태와 그 여자가 뭘 요구했는지 얼마를 줬는지가 다 적혀 있었죠. 글씨는 삐뚤빼뚤한데
한 줄도 빠진 데가 없었어요. 이거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써둔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갖고만 있었어. 전 그 노트를 안고 남편 앞에서 울었어요. 그 사람이 오래 진 짐이 이제야 제 손에 반쯤 넘어온 밤이었어요. 그런데 변호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두 군데는 그냥 돌아왔죠. 서류상 남남인데다 상대는 법원이 정해준 후견인이니 이길 확률이 낮다고들 하더군요. 그래서 준비하는 데만 5달이 걸렸어요. 그동안 저는 수도 없이 무너졌어요. 한 번은 유전자 검사 동의를 받으려는데 그 여자가 막아서 못하고 결국 법원 명령을 받아서야 했죠. 또 한 번은 그 여자가 진짜로 남편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했을 때예요. 남편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오던 날 저는 부들부들 떨며 남편 손을 잡고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그러더군요. 여보, 막상 당하고 나니까 별것도 아니네. 나도 이제 안 숨을래. 그냥 끝까지 싸우자. 그리고 그 여자가 엄마를 또 옮기려고도 했어요. 다행히 그때는 저희가 이미 법원에 임시처분을 신청해둔 뒤라 막을 수 있었지만요. 그때 처음으로 이성을 잃은 그 여자 목소리를 들었어요.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내가 8년을 똥기저귀 갈았어. 넌 그때 어디 있었는데? 지금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지금이라도 취하해. 안 그럼 너희 남편 진짜 콩밥 먹어. 내가 못할 것 같아? 전 그날 처음으로 그 여자한테 반말을 했어요. 해봐. 우리 남편 감옥 가면 내가 면회 갈게. 근데 넌 누가 면회 와? 네 아들? 아, 그 간병업체 대표 말이지? 그 애도 곧 조사받을 텐데 엄마 때문에 자기 인생 꼬인 거 알면 만나나 줄지 모르겠네. 얼마 뒤 심판날에 법정에 들어갔을 때 그 여자는 저보다 먼저 와 있었어요. 검은 정장에 화장기를 싹 지우고요. 그 여자가 먼저 진술했는데 어찌나 잘 우는지 저도 순간 헷갈릴 뻔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엄마를 제 손으로 모셨습니다. 친딸도 아닌 제가요. 아버지 죽고도 저는 끝까지 엄마를 안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와 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더러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재판장님, 전 절대 돈 때문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엄마가 걱정됩니다. 이어서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변호사가 시킨 대로 감정을 빼고 증거 위주로 반박했어요. 먼저 진단서였어요. 그 여자가 제출한 치매 진단서와 법원 명령으로 다른 병원에서 새로 받은 감정 결과가 달랐어요. 처음 것은 실제 검사 없이 발급된 정황이 드러났죠. 두 번째는 무허가 시설 이송 기록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몇 달 만에 엄마를 찾아낸 날 찍어둔 사진과 그 시설의 폐쇄 처분 자료를 같이 냈어요. 마지막으로 아들 명의 간병업체로 흘러간 금액, 그리고 남편이 8년 넘게 건넨 돈과 실제 병원에 납부된 금액의 차이요. 그 숫자가 화면 위로 뜨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여자 쪽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뭐라고 반박을 하려는데 재판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그러고는 그 여자를 보면서 물었어요. 아드님 명의로 된 그 업체에서 실제로 어떤 인력이 어떤 방식으로 간병을 제공했는지 자료를 낼 수 있느냐고요. 그 여자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 질문 하나에 입술만 달싹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느꼈어요. 우리한텐 그렇게 무섭던 얼굴이 종이 한 장 앞에서 그렇게 작아지는걸요. 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그 여자가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까 법정에서 울던 사람이 아니었죠. 화장이 눈 밑으로 번져 있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구겨쥐고 있었어요. 절 보자마자 앞을 딱 막아서더군요. 야, 너 웃기지 마. 네가 뭔데? 네가 기저귀 한 번이라도 갈아봤어? 밤에 소리 지르는 거 받아줘 봤어? 남인 나는 8년을 넘게 했는데 넌 그동안 어디 있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전 그 말에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하나도 안 흔들리고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 그 여자 눈을 똑바로 봤어요. 나 그동안 튀김기름 앞에 서 있었고
남의 부모 대소변 받고 있었다. 왜? 우리 엄마가 살아있는 줄 모르고. 그래, 그거 내 잘못 맞아. 죽을 때까지 갚을 거야. 그런데 그건 나랑 우리 엄마 사이 일이고 넌 우리 엄마 통장 쥐고 있어서 했던 거잖아. 그건 효도가 아니라 거래지, 거래. 그래놓고 뭘 잘났다고 큰 소리야? 그 여자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가더군요. 거래? 야, 나 없었으면 너네 엄마 벌써 길바닥에서 죽었어. 내가 병원에 넣어드렸고 내가 서류 다 만들어서 후견인 받아온 거야. 그동안 딸년이란 년은 코빼기도 안 비쳤는데.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저는 목소리를 안 높이고 오히려 한 발 다가섰어요. 그래, 서류는 잘 만들었더라. 그런데 아줌마, 사람 하나 인질로 잡고 지금까지 살았어. 돈 2달 밀렸다고 사흘 만에 사람을 옮겨버린 게 인질이 아니면 뭔데? 그 여자가 그때 처음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러더니 서류 봉투를 제 가슴팍에 밀더라고요. 그래, 좋아. 너희 남편 내가 전과자 만들 거니까 두고 봐. 너 지금 이겼다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너도 같이 망하는 거야. 저는 그 봉투를 손으로 밀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응, 그거 알아. 그래서 나 오늘 아침에 검찰에 진술서 냈어. 그 위임장 내가 동의한 걸로 진술할 거고 그 돈 한 푼도 우리 남편 주머니로 안 갔다는 증빙도 다 냈어. 우리 남편이 전과자 되면 나도 같이 되려고. 그 정도도 각오 안 했을까 봐? 그 여자 손에서 봉투가 툭 떨어졌어요. 저는 허리를 굽혀 그걸 주워다가 먼지까지 툭툭 털어서 그 여자 손에 다시 쥐어줬어요. 이거 잘 챙겨. 아줌마가 지금까지 우리 남편 목에 걸어놓은 밧줄이잖아. 근데 이제 그거 아줌마 목에 걸릴 거니까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 여자가 손을 부들부들 떨더군요.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이 말을 했어요. 우리 엄마 땅, 그거 우리 엄마가 40년 동안 남의 집 설거지하고 남의 밭 매서 산 거야. 그 돈 나오는 날짜 아줌마가 기가 막히게 맞춰서 날 불렀더라. 계산 잘하는 사람이 딱 그거 하나는 틀렸네. 아휴, 그 문자 한 번 했으면 난 죽을 때까지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나한테 돌려준 사람이 바로 아줌마야. 욕심 못 참고 문자를 보내는 바람에 다 무너진 거라고. 이거 내가 시작한 거 아니야? 아줌마가 시작하고 끝은 내가 낸 거야. 저는 돌아섰어요. 그 여자가 뒤에서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상하게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난간을 붙잡아야 했지만 저는 한 번도 뒤를 안 돌아봤어요. 재판 결과는 몇 달에 걸쳐 나왔어요. 후견인은 저로 바뀌었어요. 친자 관계도 다 확인됐고 저희가 낸 진단서 문제, 무허가 시설 이송 기록, 욕창 사진, 그리고 아들 업체로 흘러간 돈까지 전부 인정됐죠. 그 여자는 준사기와 횡령, 노인학대, 사문서 위조로 실형이 선고됐어요. 아들 업체는 문을 닫았고 빼돌린 돈도 상당 부분 환수됐고요. 남편 건도 피해자인 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 부분은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가장 다행이었던 건 환수된 돈으로 근저당도 정리했고 20년 만에 그 집이 온전히 우리 집이 됐어요. 엄마를 우리 집 근처 요양원으로 모셔온 게 그해 가을이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갔어요. 일 나가는 날은 점심시간에도 뛰어갔고요. 정신은 이미 많이 흐려지셨어요. 대부분은 저를 간병인으로 아셨죠. 보상금은 엄마 앞으로 그대로 지켜졌어요. 저는 그 돈에 손을 안 댔어요. 후견인이니까. 법원에 보고하면서 병원비랑 요양원비로만 썼죠. 남는 건 그대로 다 두고요. 사람들이 왜 안 쓰냐고 묻는데 전 그게 엄마가 평생 가슴에 피멍 들어가면서 번 돈이라 못 쓰겠더라고요. 엄마를 옮겨오고 딱 한 달이 지났던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창문을 열고 이불을 걷고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얼굴을 닦아드리고 있었어요. 손을 닦아드리려고 엄마 손을 잡았는데 엄마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쥐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얼굴을 봤더니 엄마 눈이 그날따라 아주 맑았어요. 안개가 거친 것처럼요.
미숙아, 너 손이 왜 이렇게 거치냐?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 이름이 엄마 입에서 나온 거예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물었죠. 엄마 나 알아보겠어? 나 미숙이야. 엄마 딸 미숙이. 알지. 근데 우리 미숙이 손이 원래 이렇게 안 거칠었는데 고생을 많이 했구나. 밥은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까? 저는 엄마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서 울었어요. 26에 아이 낳고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던 그 겨울이 그제야 끝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랬어요. 울지 마라 우리 딸. 울지 마. 엄마 네가 원망할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웠다. 미숙아, 엄만 절대로 널 버린 게 아니야. 그것만 알고 있어. 엄마는 매일 너만 생각했다. 매일. 딱 그 하루였어요. 다음 날 아침에 갔더니 엄마는 다시 저를 아가씨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처음엔 칼날처럼 박히던 그 말도 괜찮았어요. 근데 남편은 요즘도 제 앞에서 제대로 못 웃어요. 미안한 게 몸에 배어서 그런가 봐요. 얼마 전에도 요양원 다녀오는 길에 남편이 뒤에서 걷다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때 내가 당신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그게 지금도 마음에 걸려. 그 소리 이제 그만하라니까. 아우 참. 대신 모레도 나랑 같이 가. 그거면 다 갚은 거야. 남편은 엄마랑 제 시간을 뺏은 것 같다며 미안해하지만 신발 신으면서 따라 나서는 걸 보면 괜히 좋더라고요. 저 혼자 몰랐던 그 날짜를 이제는 둘이 같이 세고 있으니까요. 남편은 혼자 그 오랜 시간 무거운 짐을 졌고 저는 그 짐이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용서나 미움을 쓰기보단 이제 그 시간을 같이 갚아나가는 게 맞는 일 같아요. 요즘도 전 요양보호사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전이랑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제가 돌보는 어르신들 보호자 얼굴을 유심히 보게 됐다는 거예요. 서류에 도장 찍는 사람이 누군지, 면회를 누가 얼마나 자주 오는지, 또 어르신이 그 사람 목소리를 들을 때 표정이 어떤지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어르신이 시설이나 병원에 계시면 보호자 서류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년 후견인이라는 게 뭔지 저는 이 일 겪기 전엔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종이 한 장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가둬놓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재혼 가정이나 형제가 여럿인 집이라면 더더욱요. 그리고 이건 저 같은 사람들한테 드리는 말인데요.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살아라. 전 이게 미덕인 줄 알고 이 나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그건 미덕이 아니라 그냥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꼭 물어보세요. 아무리 오래 살고 다 아는 것 같은 남편이라도 이상하면 물어야 돼요. 묻는 건 의심이 아니라 관심이에요.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그 여자 원망 안 하냐고요. 솔직히 아직도 밉고 원망스럽죠. 그런데 저는 그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걸 알아버렸어요. 우리 엄마가 그 방에서 밤마다 울었다는데 누구의 이름도 안 부르고 울었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불렀겠어요? 부를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잖아요. 전 그게 제일 미안했어요. 얼마 전에도 엄마 손톱을 깎아주고 있는데 엄마가 제 손을 물끄러미 보더라고요. 알아보신 건지 아닌진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딸 미숙이 오늘도 왔어. 이제 미숙이가 엄마 옆에 맨날 있을 거야.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걸리는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딱 한 가지라도 해보세요. 전화 한 통해서 오늘 밥은 몇 숟갈 드셨는지, 상태는 어떤지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서류에 도장 찍은 사람이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